안녕하세요. 딘스입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낭독책은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출판사 꼼지락의 금방 괜찮아지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심리의 기술 49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누구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때로는 가족 간에, 또 일상생활을 보내며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과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잠들기 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나르시시스트가 되자.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만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등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가 보통 사람보다 덜 신경질적이고 인생을 좀 더 즐겁게 느끼면서 산다는 사실이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콘스탄틴 세디키데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일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세디키데스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슬픔이나 우울감을 완화시키며 일상의 고독감이나 불안감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게다가 신경질적이 되지 않게 해주며 주관적 건강도를 높여준다. 요컨대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까닭에 친구가 없어도 술자리에 초대받지 못해도 딱히 신경 쓰지 않으며 고독감을 느끼는 일도 적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미래는 틀림없이 밝을 거야 라고 믿는 측면이 있어서 인생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이다. 덕분에 불안감도 별로 느끼지 않으며 초조함과도 인연이 없고 어떤 일로 끙끙대며 고민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부럽기까지 하다. 작은 일도 신경이 쓰여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기에 인생은 너무도 아깝다. 지금까지 조금 경박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내심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자신도 약간은 나르시시스트가 되도록 허락해주면 어떨까? 조금만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면 그전까지 끙끙 고민했던 사소한 일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좋은 점을 종이에 적어보기를 바란다. 10개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렇다. 100개를 목표로 번호를 붙여서 적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종이에 적은 자신의 좋은 점을 소리내 읽어보자.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시험해보기를 바란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하다 보면 점점 재미있어져서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또한 오늘의 나는 이렇게 대단했어 라는 내용을 일기장이나 수첩에 메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반성 따위는 적지 않아도 된다. 일단 자신의 좋았던 점만 매일 적어 나간다. 이렇게만 해도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다. 스트레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 신기하게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이를 잘 견뎌낸다. 반대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마음은 깜짝 놀라며 금방 지쳐버린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좋다.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미 본 적이 있는 공포 영화를 다시 보면 다음에 이런 무서운 장면이 나왔지? 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덜 무서운 것과 마찬가지다. 또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뭐 이번 주 금요일도 힘이 들겠군 이라고 각오해두면 된다. 그러면 막상 금요일이 되어서 살인적으로 바쁘더라도 역시 예상한 대로네 라며 가볍게 받아넘길 수 있다. 금요일에 스트레스가 커질 것을 알고 있다면 목요일에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잔다든가 금요일 아침에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 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앤드류 카튼 교수는 학생 70명에게 어떤 기사를 읽고 A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작업을 12분 동안 시켰다. 그리고 작업 중에 감독이 갑자기 말을 거는 등 방해를 했는데 학생 중 절반에게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렸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과연 두 그룹이 최종적으로 12분 동안 찾아낸 단어 수는 어떠했을까? 방해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그룹은 평균 144.11 단어를 찾아낸 데 비해 몰랐던 그룹은 125.84 단어를 찾아내는 데 그쳤다. 이 데이터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그다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무 중에는 상사나 선배가 말을 거는 등 방해가 들어오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말을 걸 때마다 짜증을 낼 일도 없을 것이다. 또 근무 중에는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작업이 중단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시돋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는 언제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신적인 피로를 막을 수 있다.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가마쿠라 시대에 활동한 승려인 신란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은 사갈과 같으니라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뱀이나 전갈 같은 것이 살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의미이며 사람이 그런 존재라 해도 사랑하고 인정해 주자는 것이 그의 사상이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 설령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다지 화가 나지 않게 된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며 후기 스토아파의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다. 타인의 후한무치에 화가 날 때는 즉시 자신에게 물어보라. 세상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불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평온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명상록은 이처럼 대인관계의 비결이 가득 담겨있는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자. 어쨌든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각오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 라고 생각하면 불합리한 취급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 견뎌낼 수 있다. 선의를 기대하지 않으므로 배신당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고 생각해도 현실 세계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많으며 그럴 때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도 있다. 좋은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석한다. 상사에게 혼인하거나 고객에게 불평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풀이 죽는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는 생각에 자아 존중감도 저하된다. 의욕까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가 큰 사건도 마음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왜곡하면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왜곡을 편향이라는 전문 용어로 부른다. 그 중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긍정적 편향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체질을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 편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호되게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건 사랑의 채찍이야. 그만큼 내게 기대가 크다는 의미겠지. 이성에게 인사를 했는데 대꾸가 없을 때도 나처럼 멋진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부끄러움을 타는 건가? 라고 일부러 오해하면 그다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좋다. 긍정적 편향으로 기쁘고 즐거우며 유쾌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미국 테네시 대학의 에린 오마라 교수가 부부 82쌍을 4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서로에 대해 긍정적 편향이 습관화된 부부는 우울감의 정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내가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도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남편은 행복한 것이다.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요 라고 혼이 나도 나보다 더 내 건강을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대의 말에 적의를 품거나 불쾌해지는 일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일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도 신이 내게 시련을 주는구나. 이것만 극복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대단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 유능한 사람이라든가 직장의 인기 스타라든가. 그러나 이른바 허세를 부린다고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허세를 부리면 행여나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벌벌 떠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결국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자신을 과시하는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과대평가하기가 쉽다. 허세를 부릴 생각은 없지만 근거도 없이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미셸 러스트먼 교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운전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남성의 73%, 여성의 49%가 80점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미국 텍사스 대학의 마틴 킬더프 교수는 기업 4곳에서 일하는 116명에게 당신은 직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역시 대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허세를 부리지 말고 나는 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자. 그러는 편이 겸손하게 있을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다. 자신은 인기도 실력도 매력도 없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언젠가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치료사인 바튼 골드스미스는 자신감이 붙는 방법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허세만 부리는 사람은 영원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감을 주는 방법이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애초에 사람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태어난 것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건다. 앞에서 썼듯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셀프토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동기부여 셀프토크, 절차적 셀프토크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동기부여 셀프토크다. 동기부여 셀프토크란 아래와 같이 용기를 북돋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어. 잘했어. 이대로만 계속하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칭찬할 때 하는 말과 같다. 절차적 셀프토크는 조작적 셀프토크라고도 한다. 가령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하자. 수염은 잘 깎았나? 몸단장은 제대로 했나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점검하며 말을 거는 것이 절차적 셀프토크다. 영국 밴쿠버 대학의 제임스 하디 교수는 이 두 가지 셀프토크 가운데 의욕을 높일 때는 동기부여 셀프토크가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디는 게일릭 풋볼 선수의 협력을 얻어서 프리킥을 12회 차게 했는데 절반에게는 동기부여 셀프토크를 가르쳐주고 킥하기 전에 좋았어, 가자 라고 말하게 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절차적 셀프토크를 가르쳐주고 목표 확인, 각도 확인, 공 위치 확인 같은 셀프토크를 하게 했다. 그랬더니 동기부여 셀프토크를 한 그룹의 프리킥 성공 횟수가 더 많았다. 확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 셀프토크도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동기부여 셀프토크가 더 좋은 것이다.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 때는 자신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말을 고르자. 구체적인 대사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너는 최고야. 틀림없이 잘할 수 있어. 너만큼 멋진 사람은 없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씩씩한 말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자.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어째서인지 웃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스티발리즈 아르스 교수는 대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내성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무표정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내성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일수록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도 행복한 얼굴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대로 스트레스 내성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 슬퍼 보여 라든가 공포를 느끼고 있어 라고 인식했다고 한다. 이 심리 실험을 누군가에게 실시해 보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 내성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을 함께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고 반응을 살피면 되는 것이다. 지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든가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지금 그런 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에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길을 걷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 보이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행복한 기분이 가득하며 스트레스에도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나한테 잘해줘. 이 얼마나 고마운가? 라며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생글생글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높다.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갖자. 행복감, 고향감, 활력, 의욕 같은 것이 흘러 넘치면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한 셀프 체크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확인해 보자.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웃는 것으로 보인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현재 컨디션은 좋은 것이며 마음도 건강할 것이다.
싫은 일을 오락으로 만드는 비결. 인간에게는 싫다고 생각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오락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 능력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예가 등산과 마라톤이다. 왜 굳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이나 눈 덮인 위험한 산을 오르는 것일까? 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혹은 차가운 바람을 뚫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일까? 그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하는 일 너무 따분해. 나한테만 잡일을 시키다니 짜증나.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불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차피 그 일을 할 바에는 오락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번거로운 집안일도 어떤 사람은 깨끗해지는 방을 보면 기분이 개운해져. 다리미질도 집중해서 하니 꽤 재미있는데? 라고 생각한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몇 시간씩 방문 영업을 해야 할 때도 하기 싫지만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면 이보다 멋진 직업이 또 있을까? 라며 신에게 감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감정을 종이에 적어본다. 무엇인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사고가 미로 속을 헤매다 결국 수습이 되지 않고 끝나버리기 쉽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종이에 적어볼 것을 권한다. 이것은 멘탈 라이팅이라고 부르는 테크닉이다.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기만 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이나 해결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즉, 사고가 미로 속을 헤매기 때문에 그저 고민만 계속하게 된다. 한편 종이에 적으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개운해진다. 고민을 전부 털어놓았어 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크로 쿠오레 가톨릭 대학 파울라 디 블라시오 교수는 출산을 앞둔 113명을 대상으로 멘탈 라이팅의 심리 효과를 조사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직후인 여성은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고 기분이 침울해질 때가 많은데 기분을 종이에 적으면 개운해지는지 조사한 것이다. 블라시오가 출산 직후와 3개월 후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상태를 조사한 결과 멘탈 라이팅 지도를 하지 않았던 그룹에서 16%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린 데 비해 멘탈 라이팅 지도를 한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8.8%에 그쳤다. 또한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PTSD의 지표도 조사했는데 6개 이상의 지표에 해당된 사람의 비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룹이 30%였던 데 비해 멘탈 라이팅을 착실히 한 그룹은 10.5%였다. 감정을 종이에 적는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불쾌한 감정이 있으면 일단 종이에 적어보자. 블로그나 트위터로도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공개로 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눈에 띈다.
만일 누가 그것을 읽었다면 참 불만이 많은 친구네 라는 나쁜 이미지를 가질지도 모른다. 반면 자신만 볼 수 있는 공책이나 이면지 등의 고민을 적는다면 타인의 눈에 띌 걱정은 없다. 불쾌한 감정을 종이에 적었다면 후에 잘게 찢어버리자. 그러면 기운이 개운해지면서 자, 내일부터는 다시 파이팅하자 라는 의욕이 샘솟을 것이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한다. 구실과 고약은 어디에나 붙일 수 있다 라는 속담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에든 핑계나 불만을 붙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변명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변명만 해서는 인생이 정체되고 재미가 없어진다. 변명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변명만 하는 운동선수가 기술을 갈고 닦아 강해질 수 있을까? 노르웨이 스포츠과학대학의 에릭 호프세스 교수는 프리미어리그의 유스클럽에 재적 중인 14세부터 21세까지의 선수 589명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변명을 하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변명만 하는 학생일수록 코치에게 기술이 없어 라고 평가받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밥을 못 먹어서 의욕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변명이 앞서는 선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술이 향상되지 않는다. 변명을 하기는 쉽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언제든지 생각해낼 수 있다. 변명의 명수인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자신을 향상시킬 수 없다. 부모님이 별로 머리가 안 좋은 탓에 나도 그다지 머리가 좋지 못해. 라는 변명을 하며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나도 가난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자나 부자가 부모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부모에게 머리와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성과를 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변명을 시작한 순간 사람의 마음에서는 행동할 의욕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앞으로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꾹 삼켜버리자. 그리고 괜찮아,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자. 그러는 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한다. 함께 읽어본 첫 책 어떠셨나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마음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내 삶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의 시선도, 사회의 기준도, 과거의 불행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딘스의 성장 책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또 우리 성장하기로 해요. 안녕.